향 냄새가 목구멍을 타고 천천히 내려앉았다. 저를 올리러 들어오는 사람들, 검은 구두 밑창이 바닥을 스칠 때마다 얇은 발자국 소리가 남았다. 나는 접객 인사를 하다 말고 문득 이상한 장면에 시선이 붙들렸다. 상주석 뒤쪽 칸막이 그늘. 올케가 허리춤에서 작은 허리색을 꺼내 책상 모서리에 올려두었다. 봉투 뒷면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더니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 곧장 허리색 속으로 집어넣었다. 허리끈을 조여매는 손의 동작은 빠르고 익숙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름을 확인하는 리듬과 허리색이 열리고 닫히는 리듬이 이상할 만큼 자연스러웠다. 지금 이게 맞나? 내 생각은 거기서 멈췄다. 영정 앞의 촛불은 고요했지만 내 귀에는 동전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상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늘은 장례다. 오늘만은 참아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를 붙들었다. 우리 집은 큰일이 없어도 자주 모여 밥을 나누던 집이었다. 사진첩 속엔 알루미늄 냄비, 가득 끓던 소고기국이 있고 아버지가 젓가락으로 고기를 건져내 그릇에 올려주던 손등이 있었다. 그 손만으로도 든든해서 우리는 오래도록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 믿음은 아버지 임종 앞에서 깨졌다. 그날 병실은 낮은 기계음과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고 우리는 숨조차 죽인 채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문 쪽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곧 오겠지. 지금쯤 오고 있을 거야. 하지만 문이 열렸을 때 동생은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붉게 충혈된 눈, 어깨는 거칠게 들썩였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변명처럼 말했다. 아내에게서 전화가 와서 데리러 갔다가 늦었다고. 그런데 그의 옷깃에는 술 냄새가 10개 배어 있었다. 옆에 있던 언니가 이를 악물며 너 지금 제정신이야 라며 속삭였고 오빠가 손짓으로 제지하며 아버지 앞이라고 했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마지막 순간 한 사람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그 빈자리를 채운 것은 해명도 변명도 아닌 정적이었고 그 정적은 우리 사이에 깊은 금으로 남았다. 장례가 시작되고도 올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다. 몸이 안 좋다며 누워 있었고 잠깐 나와 물 한 컵을 마시곤 이내 사라졌다. 나는 그때도 스스로를 달랬다. 오늘은 보내는 날이니까 오늘만은 부딪히지 말자고. 둘째 날 저녁 하얀 봉투들이 산처럼 쌓였다. 시누이가 와서 귓속말을 했다. 저쪽 좀 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내 눈은 이미 칸막이 쪽을 향해 있었다. 올케는 금액을 확인하지도 않았다. 뒷면에 이름만 보고 자기 이름이 보이면 허리색을 여러 봉투를 집어넣었다. 나는 천천히 걸어가 그녀 앞에 섰다. 내가 멈춰서자 올케가 눈을 들었다. 흔들림 없는 표정이었다. 나는 낮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멈추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는 의아하다는 듯 되물었다. 무슨 말이냐고. 나는 혼자 챙길 게 아니라고 다 같이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올케는 실수 나면 안 된다며 자기가 관리하는 게 깔끔하다고 했다. 나는 영정 앞에서 허리끈 조이는 게 깔끔이 아니라고 받아쳤다.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자기 이름을 보고 온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마음은 자신에게 온 거라고. 나는 되물었다. 마음 얘기하는데 왜 전대부터 여느냐고. 그녀는 섞이면 오해가 생긴다고, 그래서 따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는 혼자는 안 된다. 우리 눈앞에서 같이 세자고 잘라 말했다. 주변에서 누군가 중재하려 했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그러자 올케는 제 몫은 자신이 갖는 게 공평하다고 했다. 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버지 앞에서 가족보다 앞서는 공평은 없다고. 그녀는 죄 지은 게 아니라고 다들 이렇게 한다고 했다. 나는 냉정히 받아쳤다. 그 다들 안에 우리 가족은 없다고. 짧은 정적이 흘렀다. 나는 마지막으로 최소한 오늘만큼은 양심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올케는 시선을 피하고 전대를 접어 다시 허리에 묶었다. 그 매듭이 조여질수록 우리 사이의 매듭은 더 풀려갔다. 장례가 끝나고도 일은 이어졌다. 어머니 장례 때도 올케는 조문객을 거의 맞지 않았다. 유품까지 치워버리며 사진이 무서워서 그랬다고 했다. 집엔 새 가전과 가구가 들어섰고 사람들은 부의금이 어디로 갔는지 수군거렸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답을 들어도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 몇 해가 흘렀다. 제사 때 빈자리에 앉은 건 침묵뿐이었다. 동생의 안부를 묻던 메시지는 답을 잃었고 우리의 대화는 계절처럼 사라졌다. 그러던 어느 날 올케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조카 결혼식을 앞두고 사돈댁 보기에 민망하지 않도록 친정 식구들이 참석해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길게 숨을 내쉰 뒤 단호히 말했다. 나를 체면에 빌려 쓰지 말라고. 그녀는 지난 일은 지난 일일 뿐이라고 담담히 답했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말했다. 우리는 아직 그 지난 속에 있다고. 그래서 이번엔 가지 않겠다고. 결혼식 사진이 단톡방에 올라왔다. 꽃길 옆에서 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사돈댁에서 신부 친정은 왜 안 왔느냐 물었고 어정쩡한 웃음으로 넘겼다고 했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문을 열었다. 밤바람이 들어와 커튼을 흔들었다. 지나간 것들은 가볍지 않았지만 더 이상 나를 붙잡지도 않았다.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동생이 서 있었다. 눈가에 피곤이 가득했고 양손은 어색하게 꼬여 있었다. 그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낮게 나를 불렀다. 누나라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가 이어 말했다. 그때도 그 후에도 오늘까지도 미안하다고. 나는 짧게 늦었다고 잘랐다. 그 한마디 안에는 수년의 시간이 응축돼 있었다. 동생은 고개를 더 숙이며 알겠다고 했다. 그래도 한 번만 들어달라며 제때 말을 못하고 늘 뒤늦게 후회만 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아내의 눈치와 자기 자신의 눈치만 보게 되었다고 털어놓았다. 나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다. 그래도 넌 내 동생이라고. 다만 네가 누구의 편에 서왔는지는 이제 분명히 알겠다고 했다. 동생은 어깨를 떨며 차라리 욕을 해달라고 했다. 그게 당연하다며 나는 욕해서 바뀔 거면 진작 했다고 답했다. 그러자 동생은 스스로 벗어나 보겠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발로 걸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때 문틈 사이로 바람이 스쳤다. 집안은 고요했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고른 길로 간다는 말. 나는 그 말을 천천히 되새겼다. 누군가는 체면을, 누군가는 침묵을, 누군가는 안정을 택한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택하기로 했다. 부엌 조명 아래 흰 접시 하나를 싱크대에 포개었다. 타일 사이에 스며든 향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 냄새는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했다. 언젠가 동생이 스스로 걸어 나오는 날이 오면 그날은 말없이 밥을 차려줄 것이다. 말 대신 따뜻함으로 오래 미뤄둔 인사를 대신하기로 했다. 조용하고 단단하게 그 결심이 오늘의 나를 버티게 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여운이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